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죠.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소득 공백인데요. 젊을 때처럼 열심히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벌어둔 돈을 다 쓰자니 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소득 공백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코리아 홍성희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출연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노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국민연금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네. 이건 뭐 다들 우리 국민연금 고갈 이런 얘기는 나오니까 다들 맞습니다. 걱정하는 거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은 깊을 텐데 네. 이 개혁 방향이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저 무슨 뭐 더 많이 내고 네. 돈 버는 동안에 그리고 또 네. 연금 수령 기간을 좀 뒤로 미루고 네, 그래야 연금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음.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또 굉장히 핫한 네. 이슈로 네. 떠올랐죠. 근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내가 과연 얼마나 더 내야 될까? 덜 네. 낼 일은 없겠죠. 아마 얼마나 더 내야 될까? 또 낸 것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낸 것 대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 아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보탠다면 내가 낸 연금이 잘 운영이 돼서 기금 수익률이 얼마나 달성이 될까? 요 네 가지가 아마 궁금할 텐데 이번에 재정계산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24가지의 시나리오가 담겼다라고 해요. 24가지 네. 시나리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회적인 합의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핵심은 2093년까지 이 적립기금을 유지하자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결국 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거다, 적자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적자는 이미 시작됐고 55년이 되면 고갈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젊은 층들은 20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연금보험료 내는데 내가 50대가 됐을 때 기금이 없어요. 그럼 내가 굳이 왜 내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네. 지금 20대가 평균 수명인 9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한 70년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2093년까지는 이 기금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아마 잡은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보험료율을 9%인데 15% 혹은 18%로 올려야 된다. 혹은 연금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춰야 된다. 기금 운영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조합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나한테 닥친 일이라면 내 연금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 그러게요. 그리고 언제로 받는 게 늦춰져가지고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시나리오만 24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뭔가 좀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스웨덴식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스웨덴식이 뭐예요? 네, 저도 스웨덴식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따지면 DB형,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국가에서 이 통 전체에 넣고 운영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에 맞게 이제 지급을 해주는 형태인데 DC형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낸 연금액을 미래에 나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게 큰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DC형처럼 내가 낸 보험료 수준은 정해져 있고 이걸 국가에서 잘 운영해서 미리 정한 이자만큼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혁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DB형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고령화도 너무 심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납입자랑 이제 받으시는 분들, 수급자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니까 계속 이렇게 국민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낸 사람들이 적어도 낸 거는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감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구조개혁 방안 27일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지면 네. 따르면 노년층의 연금 재원을 청년 세대의 보험료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 예.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스웨덴이 1998년에 연금 개혁을 통해서 DB형에서 미리 이렇게 명목기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8.5%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서 그만큼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약 15년간 개혁을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스웨덴식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워 보이시죠? 네네.
네, 저는 어려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당장 우선 수급하시는 분들의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그렇죠. 내가 낸 걸 미래에 나한테 30년 후 나한테 돌려준다면 예. 지금 받으시는 분은 받아갈 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결국은 이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또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도 그러네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 또 좋아서 국가 재정으로 해결한다지만 그거 결국 빚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의 세금일 수도 네. 미래 세대 세금이죠. 결국 네. 세금으로 해결해야 네.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소득 재배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소득이 지금 높으신 분은 많이 내도 나중에 좀 덜 받고 소득이 낮으신 분은 좀 덜 내지만 미래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내가 낸 거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이 소득 재배분의 기능이 아마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지금 홍 본부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못 믿겠다. 그렇죠. 내가 벌어야겠다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좀 벌리는 것다가 잘 안 벌려가지고 또 거기다 건강까지 해치게 되고 잘못하면 맞습니다. 네. 건강까지. 네. 벌면은 벌고 나서 팔았는데 더 올라서 속다 갖고 이러면 잃어서 속다 갖고 여기 일단 뛰어들면은 참 마음이 이렇게 편한 날보다 불편할 때가 더 많은데 다시 본론으로 가서 네. 아니 지금 이 연금이란 게 취지는 어쨌거나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도록 하자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층 한 명당 최소 노후 생활비가 뭐 한 124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네. 나와요. 맞아요. 근데 누가 124만 원 받습니까 연금으로? 저 그렇죠. 절반도 못 받던데. 맞습니다. 지금 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의 한 64%가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이 5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받으시는 분 저는 이거 보고 놀랐는데 90%는 받고 계세요. 65세 이상자분들 중에. 그러면 아니 어떻게 90% 10명 중에 9분이 받으신다라는 건데 근데 네. 이 연금이라는 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직역연금, 기타 등등의 연금을 다 합쳐서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10명 중에 6분은 50만 원에 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곤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최저생계비가 한 124만 원 정도 된다. 부부인 경우는 한 198만 원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1인당 필요한 생계비는 얼마냐면 177만 원. 부부 같은 경우는 277만 원이라고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50만 원 연금 갖고는 생활이 택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64%에 달하는 고령층이 최저 생계비의 50%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요. 65세 이상 수급자 중에 그 주택을 소유한 인구가 한 44%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연금 수급자 중에. 근데 이분들은 받고 있는 연금의 평균액이 한 76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주택이 있는 분들이 연금도 더 수령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0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예. 수령하는 연금액은 155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보다 3배 정도 높은 금액을 아. 수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연금에 있어서도 약간의 빈부격차가 더 그러네요.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뭐 지금 연금을 보니까 사실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네, 뭔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격증 따시는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예, 좀 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세컨 라이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두 분은 언제까지 일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정민 앵커는 제가 봐서는 뭐 아무 걱정 없는 분이고 저는 뭐 네.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반응들이 네.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주식 방송 진행이냐 뭐 이래가지고 네. 내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이 자리에 계시겠죠. 네. 내년에도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두 분 같은 경우는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더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길어진 인생에서 어쨌든 좀 더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오래 일해야지라는 맞아요. 마음을 그러니까요. 가지실 수도 예.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대다수 현실은 생계비를 위해서 생활비에 뛰어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는 합니다. 지난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배우자가
일가가 있는 60세 이상 가구 중에 31.1%가 맞벌이 부부다. 즉 10쌍 중에 3쌍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70세 이상 나이에 직장을 다니는 워킹 시니어도 198만 명, 즉 이제 200만 명에 달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거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왜 지금 70세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생업에 뛰어들까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인데요. 자녀로부터 용돈 등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물가가 워낙 올라서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6070 세대는 대표적인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부모님의 부양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독립해야 되는 성년 자녀의 부양을 위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30 청년의 67.9%가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 부담도 오롯이 노년 부모의 역할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또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70대가 넘어가도 아직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아무튼 워킹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젊은 층에서 이 국민연금 불입하는 거 이거 좀 뭐랄까요? 반발심이 많던데. 맞습니다. 그렇죠. 20대한테 연금 준비하니? 라는 질문을 네. 하면 대부분 연금이 뭐예요? 이런 답을 연금이 들으실 수도 뭐예요? 있어요. 설사 납입한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런 불안과 불신이 또 국민연금 등을 또 가입하기 싫어요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 네. 같은데요. 실제로 젊은 층들은 단기간 근로를 또 선호를 하기도 하고 예. 취업 시기도 늦어지면서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청년층이 약 29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활비가 어려워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요? 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 또 아직 닥치지 않은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재를 즐기자라는 욜로 문화가 또 확산을 하면서 그렇죠. 또 이런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제도인 국민연금 등이 기금이 고갈된다는 목소리는 아무튼 연금 준비에 대한 이제 약간 불안감과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연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면은 연금 준비 없이 뭐 노후를 맞이했다고 했을 때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소득 공백을 메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요. 나의 소득 공백기가 얼마인지를 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백기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선은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65세의 연금 개시 연령인데 먼저 당겨서 최대 5년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니까 60세부터 연금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실 수도 있죠. 조기 노령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생각 못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쌓이는 연금이 있어요. 바로 기업연금인 퇴직연금도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을 중간에 크레바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연금액으로도 써볼 수 있고 근데 그보다 지금 가장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통틀어서 전 연령대 대비 가구의 자산 구성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식도 예금도 아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집에 거주하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네. 주택연금 저거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주택연금은 예. 내가 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집을 받을 수-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내 집을 담보로 하는 거고 내가 부부가 다 사망할 때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 조건은요. 만 55세 이상 부부 중에 한 분이 만 55세 예. 이상이시면 네. 되고 부부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한데요.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요건은 예전엔 9억까지였는데 이제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가입하실 수 있는데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가격 합산 금액이 10억을 넘어가지 않으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만약 2주택 이상인데 합산해서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나를 처분하겠다라고 해서 처분을 하시면 계속 주택연금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 주택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능한 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실버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게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겠죠.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받으면 되는데 상환할 돈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일시에 미리 자금을 좀 뺐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주택 가격의 50%에서 90%까지는 받으셔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갖고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아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